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육률협회에서 평생교육본부에서 시니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최보람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주제가 HR이 시니어를 놓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공존하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공존한다는 의미보다 조금 더 세게 그분들을 잡아달라는 의미로 이렇게 제목을 좀 변경을 해봤었습니다. 그 퇴직이라는 이벤트가 모든 사람에게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인데요. 퇴직을 앞두고 있는 개인이나 조직이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하는지, 특히 이제 개인의 관점도 있지만 조직의 관점에서 이분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고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고민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시작된 내용이었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평균 퇴직 연령 49.4세입니다. 사무직에 한정된 이야기이긴 한데요. 아마도 정년퇴직이라는 제도가 존재하기는 하지만은 IMF 때부터 아마 20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평균적인 퇴직 연령은 49.4세 정도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일과 삶에 대한 그래프를 생애 주기를 한번 그래프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심플하게 20, 30, 20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20년 배우고 30년 일하고 20년 노후 생활하는 아주 심플한 플로우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이때는 49.4세에 퇴직을 하셔도 노후를 잘 보내실 수 있는 편이었습니다. 다음 장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서드에이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중년이라고도 표현을 좀 했었는데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성인발달연구소에서 이 중년을 대상으로 10년 이상 연구해온 윌리엄 세들러 박사가 이야기한 인생 사막에 대한 그 단계 중에 세 번째 단계인 서드에이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배움을 위한 인생 일부에 해당되고요. 퍼스트 에이지고 요즘은 대한민국 기준으로 약 30년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신입사원 평균 연령이 30세 정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과 가정이 정착하는 단계인 두 번째 단계인 세컨 에이지가 있고요. 그리고 1차 배움의 시기와는 또 다르게 새롭게 2차 성장을 위해서 삶을 재편성하는 세 번째 서드 에이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성공적인 노후를 꿈꾸시는 인생의 네 번째 스테이지로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인생의 2차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이 서드 에이지에서는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나도 몰랐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새로운 일을 발견하라는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나라마다 문화마다 이 3단계로 진입하는 2단계로 진입하는 이 절대적인 나이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애석하게도 우리나라는 아직도 49.4세에 여전히 퇴직하고 계신데 인생 100세 시대에는 그 뒤에도 너무 많은 기회와 시간들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2030, 20 시대에는 퇴직이 곧 은퇴를 말했지만 지금은 퇴직이 곧 은퇴를 말하지 않는다는 거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습니다. 고령층 인구가 900만이 넘었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고령층을 누가 정의했는가 봤더니 유엔에서 만 65세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사실 수십 년 전에 나온 기록입니다. 우리나라도 65세를 기준으로 고령층이라고 분류하고 고령층을 위한 복지 서비스들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을 기준으로 볼 때 1957년생까지의 어르신들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잘 아시다시피 58년 개띠부터는 베이비붐 세대시기 때문에 매해 100만 명 정도의 선배님들이 태어나셨습니다. 내년이면 바로 1000만이 될 거고 바로 1100만, 1200만이 될 것인데요. 초고령 사회를 기준할 때 전체 인구의 20%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이런 통계가 나올 때마다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 그리고 초고령 사회까지 이루어지는 이 시점이 1년씩 앞당겨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령층 분들도 자의반 타의반 일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실제로 은퇴가 72세 정도에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년을 일했는데 또 다시 20년 이상의 나의 일자리를 다시 찾아야 되는 부분, 그것이 생계가 됐던 자아실현이 됐던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되는 시기가 도래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조금 무거워질 수도 있었을 텐데요. 이렇게 퇴직 준비하고 계신가요? 50세 정도가 되면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을 하신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퇴직 후에 고려해야 되는 요소가 어르신들 말로 한 5만 가지쯤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만들어 놓은 이 구름 보시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노후의 준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재취업, 창업, 그것과 관련된 파생된 용어들이 등등등 많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노후 준비 충분히 하셨나요? 내가 노후에 여가를 즐기면서 살려면 얼마를 벌어놔야 하지? 이런 질문 많이 해보셨을 거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막상 50세일 때 제 기준으로 보더라도 아직 키워야 되는 아기가 있습니다. 아직 애들 키우려고 하니 다시 재취업하셔야겠고, 근데 너무 오랜만에 구직 활동을 하려다 보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 막막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15분은 되실 것 같습니다. 경력 개발의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죠. 예전에 저희 아버지 시대에는 평생 직장 시대였지만 그 이후로는 평생 직업 시대라고 말씀 많이 주셨고, 지금 평생 취업 시대라는 말도 쓰고 있습니다. 엔잡러, 부캐 이런 최신 경력 개발 신조어들도 많이 쏟아지고 있고요. 똑같은 고민하실 텐데요. 40세가 넘으면 내가 이 직장 계속 다닐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일 계속 할 수 있을까? 혹시 내가 이 일을 하려면 어떤 것을 찾아야 하지? 라는 것을 고민을 하게 됩니다. 기존에 이제 집, 직장 이런 사이클에서 이제는 퇴근 이후의 삶을 준비하셔야 되는 시즌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퇴근 이후에 본인의 경력 개발, 자기 개발을 위해서 사교육도 많이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커뮤니티도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연공 서열로 인한 수직 이동이 중심이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수평적 이동을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또 팬데믹 시대도 있었고 디지털 전환 등 이런 시대를 맞이해서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고 혹은 내 직업이 없어지기도 하는 급격한 노동 전환의 시기에 살고 있기도 합니다. 저희 부서가 평생교육본부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래서 더 기존에 본인이 갖고 있던 경험과 노하우 플러스 새로운 지식을 결합해서 평생학습에 대한 욕구와 필요성이 매우 높아진 시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라에서는 어떻게 이 부분을 준비하고 있을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인구 이슈가 아까 말씀드린 고령화를 비롯해서 많은 부분이 있는데요. 특히 우리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노동 환경에서는 기본적으로 생산 인구가 매우 고령화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생산 인구가 결국은 절대적으로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는 산하의 지역별로 중장년 일자리 센터도 만들고요. 또 보건복지부에서는 산하의 노인인력개발원에서 노인 일자리도 만듭니다.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에서도 50플러스 센터를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전직 지원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화면으로 보시다시피 2020년 5월부터 10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년을 포함한 비자발적 이직자를 대상으로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의무화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진로 설계 교육하고 계시고요. 취업 발선도 하고 계시고 취창업 교육도 하고 계십니다. 아마 숙제처럼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이 분야에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회사에서 제공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은 아닐 수 있겠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지금 최선의 역할을 수행하고 계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저희 협회에서 하고 있는 내용 홍보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내일학교라는 이름으로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 나오는 표준 교육과정 개발도 저희가 개발했고 자체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다음에 그 재취업 지원 서비스가 각 기업과 조직에 잘 스며들 수 있도록 도입하는 컨설팅도 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을 비롯해서 KT, 한수원 등을 저희 고객사로 모시고 있으면서 진로 설계 교육뿐 아니라 1:1 상담 그리고 그 진로별 심화 교육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진행하셨을 때 일단은 조직을 위해서 헌신하신 선배님들을 대상으로 가장 최선의 보답의 활동이 되면서 현직하고 계시는 후배님들께는 조직에 대한 몰입도를 유지하게 됩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조금 더 넓고 건설적으로 기대 효과를 말씀드려보면 기업이 ESG를 경영을 실천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특히 S 부분에서 사회적 역할의 소임을 다한다는 부분인데요. 작년 12월에 산자부에서 발표한 KESG 지표에 재취업 지원 서비스 이행 여부가 지표로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슬라이드에는 포함하지 않았지만 지금 퇴직하시는 선배님들을 잘 보내드리는 것이 퇴직 이후에도 우리 회사 괜찮았지, 우리 회사 상품과 서비스 괜찮았다라는 팬을 확보하시는 기회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재취업 지원 서비스 말고도 이게 우리 조직은 이제 시니어와 함께 공존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그거를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었는데요. 대한민국의 인구구조 변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이 이미 조직에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요소가 되어 버렸고요. 최근에 아마 신입사원 공채 안 하실 테고, 네, 핵심 인재 그다음에 팀장, 임원으로 이어지는 이 중점 관리 대상에서 이제 이 시니어 직원들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이분들과 어떤 상호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시니어 직원을 인식하는 시선에 대해서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흔히 시니어 직원들한테 갖고 있는 편견이 좀 있으세요. 고집이 세다. 네, 생산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 네, 디지털 두려워하고 쓰지 않으려 한다. 그리고 교육의 ROI가 의문이다. 지금 교육을 시켰을 때 젊은 사람들만큼 교육 효과가 있을 것이냐. 그리고 남아있는 동안 이 교육받은 내용을 회사에 얼마나 더 적용을 시켜줄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이 조직을 좀 믿을만하다고 생각하시고요. 조직에 긍정적인 신호를 많이 보내주십니다. 타사에서 이직 제의가 들어오셔도 네, 본인의 일에 더 집중하시는 경향을 보여주고 계시고요. 풍부한 경륜과 네트워크를 갖고 있고 그리고 충분히 일할 그리고 공부할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기업에서는 나이 든 선배님이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사회에서는 아직 한창 일할 나이시고요. 그리고 나이로 차별하기에는 그리고 이렇게 부담스러운 존재로 인식하기에는 국가나 기업에서도 모두 손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께서는 이 조직의 시니어 직원들을 편견으로 조금 더 가깝게 바라보고 계신지 아니면 우리와 공존해야 하고 그분들의 장점을 잘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계신지 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편견이나 약점을 보완하고 그다음에 장점을 어떻게 극대화할 것인지 아주 근본적인 기본적인 전략에 따라서 HR 전략을 펼쳐나가셔야 될 텐데요. 이 내용을 좀 준비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 결국은 그 HR이 시니어에 대한 이슈는 총 4가지 정도로 카테고리가 정리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세대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협업할 수 있을지. 두 번째, 업무 경험과 역량을 어떻게 잘 전수할 것인가. 세 번째, 이 기술 변화에 어떻게 적응시킬 것인가. 그리고 퇴사 후에 경력 관리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보여지는 이슈들과 관련해서 저와 여기 같이 이 다음에 강연하실 박창동 박사님과 같이 이 조직에서 갖고 갈 수 있는 인터벤션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우리 조직도 다르고 환경과 문화가 모두 다 다르실 텐데요. 아마 공감하는 부분도 있으실 거고 여기서 적용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좀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사님 모시고 말씀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박창동입니다.
먼저 이렇게 시니어 인적 자원에 관련되어서 조직에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의 방법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를 합니다. 저도 이제 시니어의 대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많은 이제 관심을 갖고 있고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나가 보자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강의를 앞서 잠깐 제 소개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인적 자원 개발학을 전공을 했고요. 경력 개발을 포함해서 전직 지원 쪽에 좀 깊이 있게 연구를 해왔습니다. 연수원장 등 HR분에 17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2004년도에는 임금 피크에 관련돼 있는 직무 개발을 해왔고요. 2006년도에 처음으로 저희가 전직 지원 서비스를 조직에 도입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직업방송에서 2019년부터 약 1년 동안 은퇴설계라는 주제를 가지고 생방송 패널로도 한번 활동을 했었고요. 뭐 한국금융연수원이라든가 표준협회 같은 데서 계속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서로서는 작년도 2021년 12월 달에 2022 대한민국을 영원케 할 시니어 트렌드라는 책을 공저를 했고요. 금년 연말에 출간을 목표로 지금 시니어 비즈니스 B2B 쪽에 있는 전략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이제 시니어에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몇 가지 이제 전제 조건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우리 최보람 팀장께서 이미 총론적인 접근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조직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강론의 얘기를 다뤄야 되는데 사실 강론은 굉장히 좀 복잡할 수 있고 다양할 수 있고 광범위한 주제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 먼저 전제를 깔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께서는 정년연장에 관련되어 있는 얘기는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이번엔 정년연장에 관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또 이 부분은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노사 간 합의가 전제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일단은 빼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시니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부정적 시각이 있고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만큼은 어떻게 시니어를 우리 같은 그 동행자로서 파트너로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면 또 장점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데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직이라는 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조직은 사람과 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한 축이 시니어라는 점을 좀 간과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우리가 흔히 일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일몰은 해가 진다라고 이제 우리가 흔히 인식을 하고 있는데 해가 지는 것이 아니라 달을 통해서 또 다른 세상을 밝힌다는 즉 시니어의 역할이 변화되고 있다는 쪽에서 직무 개발을 한다라든가 HR이 접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미리 좀 드리고요. 또 하나 축은 시니어와 관련되어 있는 다양성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흔히 다양성 얘기하면 1차적 지표와 2차적 지표로 나누어 있는데요. 1차적 지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인구 통계학적 기준으로 많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성별이든 나이든 뭐 학력이든 뭐 지역 같은 경우에 1차적 지표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과연 다양성이 맞느냐는 문제는 저는 좀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1차적 지표, 인구 통계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지표는 법률적으로 차별금지 대상입니다. 성별이라든가 나이라든가 학력을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법률적으로 많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보다는 그러니까 시니어를 바라보는 관점을 나이가 아닌 역량 중심으로 좀 봐주십사 하는 2차적 지표적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만이 오늘 이 문제를 조금 더 풀어나가기가 수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더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좀 더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시니어라고 하는 그 관점을 이제 보시게 되면 사회학적으로 봤을 때는 시니어는 보통 65세 이상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한 50세 정도로 사회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직에서의 시니어를 몇 살로 보고 있는지를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2022년도의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중위 연령이 45세입니다. 저희 나라 지금 평균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나이를 총망라했을 때 45세가 이제 평균 연령이 되는데요. 그러면 조직이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의 구성을 봤을 때 45세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50세 이상이 42.7%입니다. 조금 과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이미 50세가 넘었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 50세부터 59세까지의 인구 분포도가 16.7%입니다.
그러니까 5명 중 1명이 이미 50대라는 겁니다. 그러한 조직의 사회학적으로 봤을 때도 인구 분포도에서 무시할 수 없는 이 인적 자원을 그냥 안 돼, 또는 뭐 불편한 그 시각으로만 바라봤을 때 과연 가능할 것인가라는 점을 우리가 한번 되새겨보면서 어떻게 그럼 이 시니어의 인적 자원을 좀 강론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것을 논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세 꼭지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기업에서 시행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부 아닌 경우에는 여기서 인사이트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진행을 해볼 텐데요. 시니어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의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수 있고, 지금 최근에 보시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뭐 엔잡러닝이 북해니 이런 그 경력 개발의 패러다임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 바뀌는 패러다임에 대해서 트렌드가 어떻게 지금 바뀌고 있는지와 그러면 조직이 어떻게 경력 개발을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다뤄볼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니어들이 가지고 있는 소위 연륜, 경륜을 어떻게 지식 경영 차원에서 조직이 흡수해서 내재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 시니어에 관련되어 있는 그 부분은 굉장히 좀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앞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인식 전환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조직 문화 차원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HRD에서 한번 다루어줘야 될 부분인데, 조직 문화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꾸준히 시행을 해야 될 부분이고, 또한 경영층의 굉장히 관심이 중요합니다. 경영층이 관심이 없다 그러면 이 부분은 사실은 조금은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제일 쉽게 말씀드리면 경영층이 근로계약 관계에 입각을 해서 내가 왜 퇴직하는 직원의 삶까지 고민을 해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다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ESG 관점에서, 생애 설계 관점에서 사회적 구성원인 우리 조직원들의 은퇴 후 삶을 좀 편안하게 하고 안정적으로 지켜줄 수 있다라고 하는, 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신다면 좀 더 쉽게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에서 접근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나이가 먹으면 꼰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꼰대가 나이와 연관되어 있는 전 연령층의 꼰대는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꼰대라고 하는 것을 접근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성과급에 관련되어 있는 MZ세대들의 반발에 관련되어 있는 무임승차 문제,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옛날에 나 때는 말이야 하는 라떼 문화가 현재 팽배되어 있다는 부분과, 이 보수적이고 유교적인 관점에서 나이를 앞세우고 그 다음에 텃세를 얘기하는 기득권 세력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그 부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시니어 스스로도, 저를 비롯한 시니어 스스로도 많이 반성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근데 이러한 부정적인 속성은 결국 어디서 나타나냐 그러면 사람의 속성에서 나타난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을 보면 자기중심적입니다. 특히 팬데믹 이후에 패턴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자기중심성으로 바뀌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결정하고자 하는 그러한 그 소유욕이 굉장히 강합니다. 또 하나는 이 유효기간이 지난 경험이라든가 지식에 대한 것을 인지를 하지 못하고 본인이 계속 그것을 주장한다는 부분도 굉장히 좀 바뀌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서로가 보완해 나간다면 이러한 부정적인 시각을 전환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우리가 주변에 잘 보시면 시니어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언행으로 인해서 그 다 묻혀버리는 좀 아쉬움이 있는데, 사실은 다양한 경험을 해봤던, 우리가 농업사회에서부터 지금 지식정보사회까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지내왔던 그런 다양한 경험을 했던 조직의 선배입니다. 또 우리가 외환위기라든가 뭐 금융위기, 이러한 다양한 문제, 크고 작았던 기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왔던 해결사의 역할을 해왔던 것이 또한 시니어들입니다. 또 지식과 경험을 버무려서 이 지혜의 가치가 무한대를 가지고 있는 것도 또한 시니어들의 몫입니다. 그리고 직무의 변천이 살아있는, 모든 걸 잘 알고 계시는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해도 별로
이상하지 않을 만큼 굉장히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시니어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어떻게 시니어를 우리 조직에 흡수할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되고, 여기 와 계신 HR 전문가들께서는 그러한 관점에서 시니어의 직무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 하나 이제 유념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그럼 시니어 직무 개발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그 문제를 제기할 때의 화두는 뭐냐면, 이렇게 직무 개발을 했을 때 조직과 시니어 개인에게 성공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스라고 답을 할 수 있도록 뭔가를 변화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번 접근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가 얘기하는 인식 전환을 위해서 그런 학습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저는 좀 시니어 중심적으로 먼저 학습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시니어가 바뀌어야 사실은 그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바뀌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시니어들에 대한 변화를 먼저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니어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먼저 변해야 될 것이 뭐냐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유효기간이 있다는 것을 인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방식처럼 지금은 패턴이 달라진 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3차 산업혁명 시대까지 배웠던 지식과 경험만 가지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목하기에는 너무나 빠르게 변화했던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품종은 많아지고 생산은 적어졌습니다. 다품종 소량 생산 시대이고, 그래서 우리 비스포크라고 얘기하는 고객 맞춤형 소비자가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3차 산업혁명 시대까지는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그래서 품종은 적지만 대량 생산 체제로 했던 그런 패턴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질 수 있었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다양성을 버무려 가야 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바뀌어가는 부분인데, 이 바뀌는 부분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시니어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모르는 거를 모른다라고 인정하고 또 그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마음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녹여낼 것인지 HRD에서 고민을 해서 그 부분을 교육 과정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시니어들이 가지고 있는 소위 라인에 있는 책임자라고 하는 그분들에게 주어진 권한이 굴림의 무기가 아닙니다. 그 시니어들이 책임져야 될, 거기와 연계되어 있는 것이 권한인데, 우리는 흔히 그것을 가지고 군림하려고 하는, 이 권력화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강한데, 그건 아니라는 것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동반자이자 같은 동행자의 파트너의 개념을 가져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쳐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배들이, 시니어들은 경쟁자가 아닌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협업체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도 하나의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저만 하더라도 흔히 저희가 성공했다는 기준이 뭐냐면, 당신 집 몇 평이야? 뭐 차는 어떤 거야? 이러한 걸로 소득과 성장이라는 것으로 성장의 잣대를 들이대 왔습니다. 지금 MZ세대나 젊은 분들은 행복이 무엇이고, 워라밸을 갖다 행복이 무엇이고 균형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많이 따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세대 간이 바라보는 성공의 기준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한 세대 간의 트렌드를 이해할 수 있고, 그 이해 속에서 어떻게 존중하고 배려할 것인지에 대한 소통 방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단에서 커뮤니케이션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소통은 늘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갈등의 원인은 소통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HRD 담당자들은 그쪽에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차 산업혁명 시대까지는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그런 그 시스템적 접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량 생산 체제에서는 지시형 리더십이 맞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전에 나왔던 카리스마 리더십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에게 많이 화두가 되었었죠. 지금은 카리스마 리더십이라든가 지시형 리더십 하게 되면 바로 블라인드의 회자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블라인드 때문에 애를 먹고 있고, 나는 옛날 방식으로 했는데 왜 요즘 애들은 나를 이해를 못하지라고 하는 것이 시니어들의 애끓는 마음입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안 바뀌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진화론의 입장에 보더라도 강한 자가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한 겁니다. 바뀌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권위형,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의 의견을 끄집어내는 권위형이라든가 오센틱 리더십, 솔선수범해서 본인이 진실된 마음으로 하는 그러한 리더십이 오히려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협업에 관련되어서 협업을 이끄는 방법은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젊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통의 기준에, 특히 협업의 기준은 뭐냐면 정확하게 내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지시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흔히 우리 특히 여기 오신 분 중에 시니어들이 계시면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퇴근할 때 선배들이 그 얘기합니다. 알아서 해놔, 내일 아침에 내일 아침 보도록 해놔 라고 하는데 무엇을 얘기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알아서 해놓으라는 그 말 자체가 서로 간에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스마트형, 우리가 이게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기한이 있고 뭔가를 실현 가능하고 그 다음에 피드백이 있는 그런 스마트형의 업무 분담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경영층의 인식 전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니어들이 왜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는지에 대한 원인 규명을 하셔야 됩니다. 정확한 진단이 치료에 굉장히 중요하듯이 문제 해결에 있어서 왜 그런지에 대한 부분을 조직 나름대로 좀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 HRD에 녹여내릴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주로 이런 부분 얘기를 하면 각 가정의 그 리더십 과정이나 직위 과정에 뭐 시니어와 동행하기, 시니어의 장점 찾기 뭐 이런 식으로 반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단방향적인 교과서적인 이제 강의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름 붙였던 문제 해결형 연수 과정이라고 해서 현문현답, 현장의 문제를 찾아내고 현장에서 솔루션을 발굴한다는 의미에서의 저는 독서 아카데미와 액션러닝을 버물린 그런 문제 해결형 연수 과정을 좀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 찾아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요. 자, 이런 이제 주로 그 역량 중심 제도에 관련되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몇 개의 사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세한 부분은 좀 홈페이지를 참조해서 좀 더 자세히 찾아보시길 바라고 오늘은 간단하게 특징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시니어에 관련되어서 종전에는 나이라고 하는 잣대를 들여야 됐는데 이제는 역량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채용 시장에서 정기 채용이 없어지고 수시 채용으로 바뀌는 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현재 5대 그룹 안에 남아있는 건 삼성전자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 나머지는 경력직 수시 채용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장이 바뀌고 있는데 시니어들도 역량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알 수는 있는데 아직은 초기 단계입니다. 하이닉스는 2018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기술직 트랙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선발되신 분들은 정년에 관계없이 더 근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선발에 관련되어서 아직까지는 꽤 많은 그 기준을 가지고 좀 까탈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런 절차적으로 복잡성을 가지고 선발하는 추세로 되어 있고 비슷한 것이 삼성전자의 시니어 트랙입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그 시니어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2022년 5월에 전반적으로 인사제도를 혁신하는 그런 안을 내놓으면서 그 안에 시니어의 그 전문성, 시니어의 역량을 재활용하는 방법으로서 시니어 트랙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선발이 되고 나면 정년과 무관하게 더 추가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요. 그 근무할 수 있도록 그 제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한번 홈페이지를 보시면 알 수 있고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 KT 같은 경우는 시니어 컨설턴트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여기 보시게 되면 금년도까지 한 그 2020년까지 한 106명 해서 전체적으로 193명 정도가 시니어 컨설턴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전체적으로 역량을 가지신 분들 중에 선발을 해서 하는 건데 KT는 40세부터 지금 이거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화되어 있다는 것이 좀 특이한 점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 시니어에 관련되어 있는 경력개발 과정은 40대 중반부터 해야 된다는 것이 미국에 있는 컨설턴트 시장에서의 중론입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 제가 논문 쓸 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40대 중반부터 이것을 다루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좀
HRD 담당자들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장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삼성금융의 그 삼성 경력 컨설팅 센터라고 있습니다. CCC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2009년도에 조직화를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그 조직화를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삼성금융은 삼성증권, 삼성카드, 삼성생명, 삼성화재 이렇게 네 가지의 금융회사들이 모여서 이거를 컨설팅을 해주는 회사인데 2009년 초반에는 전직 지원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만은 점점 그것이 확대되면서 상담이라든가 컨설팅까지 해주고 2015년도에는 생애설계까지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은 50세, 55세 이렇게 체계화되어 있는 상담을 통해서 재취업 지원을 많이 활성화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뭐냐면 전문직이 시니어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사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HR 전문가들께서도 조직에 돌아가셔서 우리 조직에 남아 계시는 시니어들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조직에 접목할 것인가를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시니어들은 안 되라고 하는 또 불편한 존재라고 하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시게 되면 진일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번 접근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경력개발 패러다임에 관련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최근의 트렌드는 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사회에 진출할 때만 해도 평생 직장 개념이었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평생 직장은 1997년 외환위기와 함께 숨을 거뒀다고 저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바뀐 거는 2008년 금융위기에 평생 직업시대가 자리 잡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2016년 4차 산업혁명이라는 화두가 떠오르고 인생 100세 시대가 우리 곁으로 다가온 이 시점에는 평생 취업시대입니다. 현재 통계청에 나와 있는 자료는 72세까지 취업하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지금 그 다른 자료에 보면 고입 80세까지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 그 결과물이 나와 있는 게 80세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0세까지는 취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평생 취업 시대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평생 취업 시대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같이 취업하기 어려운 이 시기에도 불구하고 신입사원이 1년 미만에 퇴직하는 사람들이 10명 중 4명 이상이 된다는 것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좀 획기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뉴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기 채용이 아닌 경력직 중심의 수시 채용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저도 대학교에서 지금 학생들의 그 취업을 많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굉장히 많은 수를 뽑았지만 이제는 1명, 2명 정도 뽑는 이 바늘구멍 같은 데를 뚫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경력 개발의 패러다임을 바꿀지를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사실은 경력 개발을 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습니다. 주 52시간 때문에 근무 시간과 퇴근 이후의 시간이 굉장히 많아진 시대이기 때문에 예전과는 판이하게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희망만 한다면 뭐 국민 배움카드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지금은 많은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HRM 관점에서 그것을 이상하게 눈에 가시처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개인이 개발한 역량을 조직에 접목할 수 있는가를 이제는 고민할 때가 되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개인의 구성원의 경력 개발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세 가지 좀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직무와 라이프 사이클의 균형 감각이 있는 경력 개발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우리는 워라밸이라고 하는 시간에 퇴근 이후의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 퇴근 이후의 시간이 많아졌는데 이것을 소위 우리가 흔히 방탕하게 보낸다면 다음날 직무 몰입도는 떨어집니다.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생산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조직이 하나의 조직 몰입도를 높일 수 있다는 관점에서는 지원을 해야 된다는 명분이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직무별로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신입사원 때부터 2년 또 2시간씩 제가 그 경력 개발에 관련되어 있는 강의를 직접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직무
잡에 관련되어 있는 경력은 어떻게 쌓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부분과 자, 퇴근 이후에 너가 가지고 있는 라이프 사이클 상에서 무엇을 했으면 좋겠는지를 찾아가는 과정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전직 지원 제도를 도입하면서 제가 부점장 예비 과정에서부터 경력 개발을 다시 집어넣어서 50세 초반부터 경력 개발에 관련되어 있는 과정을 발행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개인이 경력 개발을 직무와 무관한 것을 개발한다고 할 때 우린 두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HRM 쪽에서는 조직을 떠날 것이 아닌가에 두려움이 있는데 그거는 저는 걱정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떠날 사람은 떠납니다. 보낼 사람 보내주시는데 적군이 아닌 아군을 만들어서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SNS 시대가 우리 광고보다 더 빠른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퇴직하신 분이 나쁜 말로 SNS 무엇을 올려놨을 때 그 파급 효과는 굉장히 크고 그걸 다시 치유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많은 금전적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퇴직하는 사람을 우리 아군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HR 쪽에서는 깊이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또 하나는 학습 동아리입니다. 학습 동아리를 운영하시는 회사도 있을 거고 하지 않는 회사도 있을 텐데 주로 우리가 학습 동아리를 한다 그러면 직무 관련 학습 동아리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2000년 초반 때에 직무 외에도 학습 동아리를 지원하자고 해서 저는 만들었습니다. 다만 너무 허무맹랑한 거는 저는 뺐습니다. 심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어떻게 조직과 접목을 했냐면 학습 동아리 끝나고 나서 보고서 쓸 때에 그 보고서에 담아야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들이 배웠던 그 내용을 조직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는지 방안을 좀 써내라. 저 일단은 하나 주문을 했습니다. 한 꼭지만 써줘라. 그 이유는 뭐냐면 그걸 통해서 조직에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보자는 거 하나. 또 조직 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쪽에서의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하나. 또 하나는 뭐냐면 조금 깊이 있는 것 중에는 미래 먹거리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굉장히 그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겸직입니다. 우리 HRM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게 겸직일 겁니다. 아마 여기 오신 대부분 기업들의 겸직이 허용되지 않을 겁니다. 왜 겸직을 허용하지 않으실까요? 대부분 그 말씀하십니다. 조직에 몰입에 해가 될까 봐. 전날 술을 많이 드시고 다음날 출근해서 오전 내내 비몽사몽간에 있는 것이 조직 몰입에 문제가 될까요? 아니면 전날 퇴근해서 투잡하는 것이 조직 몰입에 해가 될까요? 겸직을 다 허용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일정 조건이 되어 있는 부분 중에 해당되는 사람. 저도 사실은 조직에서 승인을 받아서 겸직을 한 4년 동안 해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 이후에도 이런 강의를 할 수 있고 이런 레퍼런스를 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쭉 활동 반경을 넓힐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겸직은 좀 풀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겸직을 풀어주는 데는 조건이 좀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뭔가를 근무 시간에 해야 된다는 것 하나 또는 뭐냐면 근무와 무관하게 해야 된다는 몇 가지 조건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기준을 만들어 주시되 겸직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겁을 내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 조직원들 중에 상당수가 겸직을 하고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예를 들면 임대사업을 어떻게 막으실 수 있냐 이거죠. 그런 면에서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또 하나는 뭐냐면 흔히 얘기하고 있는 고수들의 지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문제인데 멘토링의 문제입니다. 멘토링은 모든 시니어를 멘토로 활용할 수도 없고 모든 직무를 멘토링 대상으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입사원이라든가 특정 직무라든가 학습 동아리 이런 것에서 좀 시니어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해보시고요. 그 리버링 그 멘토링은 좀 다른 차원입니다만은 시니어들의 변화 관리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고민을 해봐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보시게 되면 전임교수 제도라든가 지식백과를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전임교수 제도는 사내와 사회 정도로 이거 나눠주시면 좋을 텐데 사내는 뭐냐면 그분들이 선발된 기준에 따라서 리더십이라든가 직무 과정에 활용하시면 좋고요. 또 사회적으로는 초중고생의 방과 후 교사로 활동하거나 아니면 대학교에 관련되어 있는 직무 쪽에서 협업을 통해서 NCS 직무 중심의 강의도 가능합니다.
그런 식으로 전임 교수 제도는 활용하시기만 하면 개인한테는 굉장히 퇴직 이후에 레퍼런스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부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을 조직에 어떻게 지식경영 쪽에 내재화시킬 수 있는 분야는 제가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뉴얼입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인수인계 시간을 많이 잡아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민원이라든가 대외 감사라든가 대외 관련 규정이 바뀐 여러 가지를 총망라한 백과사전식의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러한 지식과 지혜를 계속 전수해 주는 데 대한 편찬위원회를 활용한다라든가, 아니면 시니어들이 가지고 있는 각종 경험과 지혜를 제한 경진대회를 통해서 활용해 보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건 좀 강론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다뤘기 때문에 주워 담기도 쉽지는 않으실 텐데, 분명히 여기에서는 좀 우리 조직에 한번 접목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또 아이디어도 있을 수 있으니 그렇게 해주시는데, 이걸 추진할 때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한 3가지 정도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HRM과 HRD가 사실은 따로 국밥이 아닙니다. 일맥상통이고 유기적인 체제를 운영을 대해야 되는데 살짝 보이지 않게 벽이 있습니다. 조직마다 그 부분을 허물어 주셔야 된다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왜 그러냐면 HRD가 역량을 개발하면 HRM은 그 사람의 적재가 무엇이고 적소가 어딘지 알아보고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유기적 관계를 좀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시니어에 관련되어 있는 이 제도화되는 것은 굉장히 롱텀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바꿀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특히나 그 시니어의 관점을 바꾸는, 또 시니어를 바라보는 불편한 시선을 바꾸는 데 대한 그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 면에서 좀 장기적으로 긴 호흡을 가지고 좀 바라보시고 조금 인내심을 갖고 좀 추진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경영층에서도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셔야지, 왜 빨리 안 되라고 재촉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것 비슷한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긴 안목에서 좀 바라봐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분명히 이건 인사제도를 개선을 해야 됩니다. 개선을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라든가 학력이라든가 성별의 차별금지를 잘 판단하셔서 하셔야 되는데, 직무 개발에 있어서는 제가 경험상으로는 뭐냐면 프론트 업무와 미들 업무와 백 업무로 나눠서 백 업무를 저는 시니어 직무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업무로 확산이 되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서 근무 형태라든가 직책이라든가 금전보상 여러 가지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번 고민을 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짧은 시간에 많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바쁘게 지나왔는데요. 하여튼 뭐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질문 통해서 말씀 더 드리기로 하고, 오늘 이것으로 제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